저는 전 북한 모스크바 대사관 외교관 김철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가족의 목숨값은 USB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북한과 러시아 불법 무기거래 내역과 유럽 전역에 퍼진 검은 외화벌이 조직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3시간 안에 러시아 국경을 못 넘으면 우리는 보위부와 러시아 군대 사이에서 그대로 처형감이 됩니다. 제가 왜 15년 동안 섬기던 조국을 배신하고 국정원도 경악한 3시간 탈북 작전을 감행했는지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도주국의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시계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5년간 충성해온 조국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도망치는 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민혁이 깨워요. 아내 현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죠. 민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단정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빠, 시간 됐어요? 응, 출발한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민혁은 미리 꾸려둔 작은 배낭을 메고 일어섰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위조 여권 세부, 현금 5만 달러, 그리고 USB 메모리. 그 작은 USB 안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내역,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불법 외화벌이 네트워크 명단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보험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어젯밤 11시에 받은 평양본부의 전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김철민 참사관은 11월 24일 고려항공편으로 즉시 귀국하라. 누군가 눈치챈 겁니다. 3주 전부터 리명철 동무가 제 사무실을 자꾸 드나들더니 결국 의심을 산 거예요. 그 여우 같은 놈. 보위부 요원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서둘러야 해요. 현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8분 민혁이 3개월 전 해킹해둔 대사관 CCTV 루프 영상은 3시 12분부터 15분간 작동합니다. 그 15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죠. 만약 그 시간 안에 대사관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끝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어요. 복도 끝에 보위부 당직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족에게 손짓했죠. 비상구까지는 20m. 하지만 그 20m가 2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죠. 저는 아내의 손을 2번 가볍게 눌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해낼 거야. 3시 12분 정각. 저는 비상구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당직 근무를 서던 경호원 박성민이 복도 저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오고 있었죠. 참사관 동무,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어요. 아, 성민 동무. 급히 본부에 보고할 문서가 있어서 사무실 가는 길이요. 박성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가족을 훑어봤습니다. 가족들은요? 애들이 배탈이 나서 병원 가는 길이요. 나는 문서 처리하고 곧장 병원으로 가려고. 5초가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박성민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모스크바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대사관 건물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저 안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수령님을 찬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15년. 하지만 그 조국은 제 딸 수진이가 죽어가는데도 단 한 푼의 치료비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500m 앞 골목에 최성호 기사가 대기시켜둔 검은색 볼보가 보였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정확히 이 시간 48분. 새벽 6시 대사관 조회 시간 전까지 러시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총살당할 겁니다. 볼보를 버리고 최성호 기사가 준비해둔 흰색 랜드크루저로 갈아탄 건 새벽 3시 28분이었습니다.
주유소 뒤편의 어둠 속에서 성우 형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참사관 동무, 아니 철민 형님,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에 든 1만 달러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랜드크루저 시동을 걸고 북쪽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제 발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르만스크까지는 1500km. 하지만 실제 목적지인 북극권 접선 지점까지는 1200km쯤 됩니다. 이 시간 30분 안에 도착해야 해요. 시속 140km로 쉬지 않고 달려도 빠듯한 시간이죠. 뒷좌석에서 현숙이 민혁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백미러로 보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 모스크바 외곽 80km 지점. GPS가 가리키는 폐공장 지대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가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의 브로커이자 우리 탈북의 핵심 조력자죠. 김 참사관 늦었소. 그의 러시아어 억양이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세이는 검은 가방을 건네며 안을 확인하라는 손짓을 했죠. 가짜 러시아 여권 세부, 무르만스크 검문소 통과용 위조 서류들. 완벽했습니다. 나머지 3만 달러. 저는 배낭에서 돈다발을 꺼내 건넸어요. 알렉세이가 돈을 세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폐공장 굴뚝에서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새벽 공기는 숨이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알렉세이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보스, 모스크바 방향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고속으로 북상 중입니다.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렉세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보이부가 움직인 겁니다. 리명철 그 개자식이. 이게 무슨 소리요? 알렉세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계획이 틀어졌소. 우리를 쫓고 있어. 빌어먹을. 당신이 꼬리를 밟힌 거요? 알렉세이가 담배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년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아마도 2주 전 가짜 여권 사진을 찍을 때였을 거예요. 사무실 서랍에 중간 과정 사진을 숨겨뒀었죠. 리명철이 제 사무실을 뒤졌을 겁니다. 알렉세이가 무전기를 들고 빠르게 러시아어로 지시를 내렸어요. 드미트리, 이고르. 즉시 어지점으로 이동해서 추격 차량을 막아. 최소 30분은 지연시켜.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시간 빨리 움직여야 하오. 지금 당장 출발하시오. 내 부하들이 추격자들을 막을 테니 당신은 무조건 북쪽으로만 가시오. 멈추지 마시오. 저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현숙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추격자들이 온대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은 이미 노트북을 꺼내 부팅하고 있었어요. 17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지 못한 것.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폐공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5km쯤 뒤쪽에서 헤드라이트 2쌍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아빠, 러시아 교통정보 시스템 해킹 완료했어요. 앞쪽 도로 상황 모니터링 할게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도계를 봤어요. 시속 140km. 랜드크루저의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벽 4시 5분 추격 차량과의 거리는 3km로 줄어들었어요. 저들은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뒷좌석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 순간 머릿속에 수진이의 얼굴이 스쳤어요. 1년 전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딸. 아빠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뇌종양 수술비를 보내달라고 평양에 수십 번 애걸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외화가 부족하다. 참고 견뎌라. 그게 조국이 제 딸에게 한 말의 전부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살아남을게. 너를 죽인 그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할게.
그게 아빠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백미러 속 헤드라이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N-11 고속도로.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250km를 달려왔습니다. 추격 차량과의 거리는 이제 8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아, 저 차들 정보 확인할 수 있어? 잠깐만요, 아빠. 민혁이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러시아 교통 감시 시스템에 침투하는 아들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17살 아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했어요.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 공용 차량이에요. 2대 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명철입니다. 그 집요한 여우가 직접 나선 거예요. 보이부 요원 특유의 추적 본능을 가진 그자가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백미러를 다시 봤어요. 헤드라이트가 더 커졌습니다. 600m.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죠. 속도계 바늘이 시속 160km를 가리켰습니다. 랜드크루저가 비명을 지르듯 달렸어요. 민혁아, 저 차들 통신 시스템 해킹할 수 있어? 시도해 볼게요. 민혁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3분 후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빠. 군용 암호화 통신이에요. 제 수준으론 뚫을 수 없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보이부는 탈북 방지를 위해 최신 보안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52분 전방에 톨게이트가 나타났어요. 민혁이 3개월 전 해킹해둔 통행권 정보가 저장된 카드를 저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동 결제 게이트로 진입했죠. B- 하는 소리와 함께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추격 차량도 20초 뒤 통과했습니다. 거리는 이제 400m. 현숙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저들이 너무 가까워요.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따라잡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끝입니다. 리명철은 우리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테지만 생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총을 쏠 겁니다. 그때 전방에서 2대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세이가 보낸 드미트리와 이고르. 그들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추격 차량 앞을 가로막았어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추격 차량이 위험하게 핸들을 꺾고 있었죠. 하지만 리명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량이 갓길로 빠져나가 드미트리의 차를 우회했어요. 불과 30초 만에 다시 추격이 재개됐습니다. 역시 리명철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보이부 요원보다 뛰어난 놈이에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면 따라잡힙니다. 5km 앞 출구를 봤어요. 그곳에서 빠져나가면 숲속 비포장 산길로 이어집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갈길이 시작됐죠. 랜드크루저가 요동쳤습니다. 현숙이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살인구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들 안전벨트 확인.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오고 바위가 굴러다니는 임도. 하지만 랜드크루저는 이런 길을 위해 만들어진 차죠. 저는 차의 성능을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추격 차량도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는 일반 세단. 험로 주행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과연 100m쯤 달리자 추격 차량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아빠, 성공이에요. 민혁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리명철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10분을 더 달렸습니다.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 경고등.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에서 내려 하부를 확인했습니다. 오일팬이 바위에 부딪혀 금이 갔는지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망했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100km도 못 갑니다. 저는 위성전화를 꺼내 알렉세이에게 연락했어요. 차량 손상. 예비 차량 필요? 알렉세이의 답변이 즉각 왔습니다.
무르만스크 외곽 폐조선소. 좌표 전송. 30분 안에 도착하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0분. 대사관 조회 시간까지 50분 남았어요. 조회가 시작되면 제 부재가 확인되고 그 순간 평양 본부는 전국에 비상령을 내릴 겁니다. 갈 수 있어. 좌표 보내. 전화를 끊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움직이기는 합니다. 저는 엑셀을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그 순간 위성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리명철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위성전화 번호를 알았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민 동무,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돌아오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 생각해서라도 돌아오시오. 나는 평양 본부에 당신이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다고 보고하겠소. 가족들은 살릴 수 있소. 거짓말입니다. 리명철의 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르만스크까지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리명철은 지금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 5시 15분 무르만스크 외곽 폐조선소. 녹슨 크레인과 버려진 선체들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알렉세이가 준비해둔 낡은 UAG 벤이 창고 안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랜드크루저를 버리고 벤으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세이가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큰일이요, 김 참사관.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소. 북한 측에서 공식 협조 요청이 들어왔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명철이 러시아 당국까지 움직인 겁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탈주 외교관 체포를 요청했을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면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 루트는 봉쇄됐소. 무르만스크에서 노르웨이 국경까지 모든 검문소에 당신 사진이 돌았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간 계획한 탈출 루트가 무너진 겁니다. 민혁이 조수석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빠, 핀란드 쪽은요? 핀란드? 알렉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핀란드 루트는 더 위험하오. 검문소가 2배로 많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민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노르웨이가 막혔다면 핀란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알렉세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무르만스크 시내를 통과해야 하오. 외곽 산업도로를 이용하면 검문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시계를 봤습니다. 5시 22분. 38분 후면 대사관 조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UAG 벤에 시동을 걸었어요. 알렉세이가 차창으로 가짜 신분증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름은 이반 페트로프. 무르만스크 업조합 소속 직원이요. 검문소에서 러시아어로 대답할 수 있소? 할 수 있소. 15년간 모스크바에서 근무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제 제2의 모국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억양입니다. 아무리 유창해도 원어민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벤을 몰고 조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무르만스크 시내 불빛이 수평선 너머로 보였어요. 북극권 최대 도시. 인구 30만의 항구 도시를 우회해야 합니다. 외곽 산업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죠.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내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해낼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 핸들이 미끄러웠어요. 5시 40분. 전방 500m 지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던 군부대 인근 검문소입니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검문관 2명과 국경수비대 병사 4명이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창을 비췄어요. 검문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어요. 그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죠. 서류.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알렉세이가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건넸어요. 중위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반 페트로프? 어업조합?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요? 키르케네스로 가는 길입니다. 노르웨이 업회사와 새벽 미팅이 있어서요. 준비해둔 대답이었습니다. 중위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억양이 좀 이상한데요. 어디 출신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무르만스크로 이주했습니다.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가 뒤쪽 좌석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아내와 아들입니다. 가족 여행도 겸해서요. 중위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다른 검문관이 다가왔습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남자였어요. 그가 중위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니콜라이 중위,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수배령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 중위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의 손이 허리춤 권총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오. 차량 수색을 실시하겠소. 끝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민혁의 노트북이 발견될 겁니다. 그 안에는 북한 기밀 정보가 가득하죠. 그리고 USB도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빅토르 상사, 차량 수색 도와주시오. 니콜라이가 명령했습니다. 빅토르 상사, 알렉세이가 미리 매수해뒀다던 그 사람입니다. 빅토르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니콜라이에게 말했어요. 중위님, 이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르만스크 업조합 소속 맞습니다. 니콜라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사님이 아십니까? 네, 작년에 검문소에서 몇 번 봤습니다. 노르웨이 쪽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어요. 니콜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니콜라이. 신원 조회 요청합니다. 이름 이반 페트로프, 무르만스크 어업조합.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조회하면 가짜 신분이 들통날 겁니다. 알렉세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실시간 조회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빅토르가 니콜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중위님,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인데 굳이 조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본부도 바쁠 텐데요. 니콜라이가 빅토르를 쳐다봤습니다. 5초가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빅토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니콜라이가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좋소. 하지만 그때 제 뒤에서 병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중위님, 트렁크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병사가 꺼낸 건 오래된 어망 뭉치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렉세이가 위장용으로 실어둔 거였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빅토르 상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업조합 직원이 어망 싣고 다니는 게 이상한가요? 병사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콜라이 중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좋소. 가시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거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차단봉을 통과했습니다. 50m, 100m, 200m, 100m로 검문소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빠, 성공했어요. 민혁이 안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니콜라이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본부에 조회 요청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보, 이제 괜찮은 거죠?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최대한 빨리 국경으로 가야 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58분. 대사관 조회 시간까지 2분 남았어요. 2분 후면 평양은 제 탈북 사실을 확인하고 전 러시아에 체포령을 내릴 겁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UAG 벤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속도를 냈어요. 무르만스크 시내 불빛이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핀란드 국경까지는 아직 80km 남았어요. 그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검문소에서 출발한 차량 2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가 결국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망할! 저는 핸들을 꺾어 옆길로 빠졌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설원지대로 진입했어요. 눈이 쌓인 황무지였습니다. UAG, 벤이 눈을 헤치며 나갔죠. 다들 잡고 있어요.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혁은 노트북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도 설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눈보라를 뚫고 우리를 비췄어요. 저는 속도를 높였지만 벤의 엔진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타이어가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차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쿵! 벤이 눈더미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얼굴을 가격했어요.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민혁아!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숙과 민혁은 괜찮아 보였어요. 충격으로 놀랐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나가요. 빨리!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영하 38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0m 뒤쪽에서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리명철. 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철민 동무. 그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숙과 민혁을 제 뒤로 밀었어요. 리명철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20m 거리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마카로프 PM 권총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의 부하 3명도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요. 철민 동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리명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지금 순순히 따라오시오. 그러면 가족들은 살려주겠소. 평양본부에 당신이 일시적으로 정신이 이상했다고 보고하겠소. 거짓말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유럽의 불법 외화벌이 네트워크. 평양이 저를 살려둘 리 없습니다. 명철 동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소? 평양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리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신도 숙청당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리명철이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방향에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차량이었어요. 차에서 5명의 병사가 내렸습니다. 지휘관이 소리쳤어요.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여기는 러시아 영토요.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그가 리명철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당신들 누구요? 불법 총기 소지는 중범죄요. 리명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당국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혼란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고 있었죠. 저는 민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제 의도를 즉시 알아챘어요. 민혁이 재킷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상용 조명탄. 알렉세이가 준비해준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민혁아, 지금. 민혁이 조명탄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섬광이 설원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모두가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현숙과 민혁의 손을 잡고 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리명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500m 전방에 알렉세이가 준비해둔 스노모빌이 있습니다. 그것만 도착하면 살 수 있어요. 눈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달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현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뒤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리명철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내려놓으시오. 지금 당장. 하지만 리명철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를 놓치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300m, 200m. 숲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에 스노모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새벽 5시 55분, 스노모빌 2대가 눈 덮인 숲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저는 현숙과 민혁을 한 대에 태우고 저는 다른 한 대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포효했어요. 꽉 잡아요. 스노모빌이 눈밭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리명철 일행이 숲 입구에 도착한 게 보였어요.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그들을 저지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렉세이였어요. 김 참사관 들리오? 국경까지 3km. GPS 좌표대로만 가시오. 5분만 버티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스노모빌이 눈을 튀기며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영하 38도의 칼바람이 온몸을 찢었습니다. 얼굴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죠. 옆을 보니 현숙이 탄 스노모빌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어머니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현숙의 얼굴은 추위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요. 저는 소리쳤지만 엔진 소음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제 눈을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km. GPS가 국경선까지의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예요.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국경수비대 헬기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서론을 훑기 시작했죠. 제기랄. 저는 스노모빌을 숲속 깊숙이 몰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숨었어요. 민혁의 스노모빌도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비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헬기가 5분간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현숙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머니를 감싸주었죠. 헬기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헬기가 돌아오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해요. 엑셀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스노모빌이 최고 속도로 달렸어요. 1.5km, 1km, 500m. 전방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 펜스였어요. 높이 3m의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미리 절단해뒀다는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GPS 좌표를 확인했어요. 동쪽으로 200m 지점. 스노모빌을 몰아 펜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150m, 100m, 50m 있었습니다. 철조망 하단부가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절단되어 있었어요. 민혁아, 먼저 가. 민혁이 스노모빌에서 내려 철조망 구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현숙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두 사람이 통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현숙이 구멍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300m 뒤쪽에서 두 대의 스노모빌이 나타났어요. 리명철 일행이었습니다. 빨리요. 저는 현숙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구멍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 철조망에 튕겨나갔어요. 저는 몸을 숙이고 구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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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들이 빗발쳤습니다. 철조망이 총알에 맞아 불꽃을 튀겼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따끔!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총알이 스쳤어요. 재킷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구멍을 통과했어요. 철조망 가시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빠! 민혁이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핀란드 영토로 넘어왔어요. 국경선 5m 안쪽.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리명철이 철조망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스노모빌에서 내려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하지만 그는 쏘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핀란드 영토에 있으니까요. 김철민! 리명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평생 우리에게 쫓길 것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포는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명철 동무, 이제 끝이요. 나는 자유요. 리명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핀란드 국경경비대 3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동소총을 들고 리명철을 겨냥했어요. 러시아 영토로 돌아가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발포하겠소. 책임자로 보이는 중위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리명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어요. 스노모빌에 올라타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의료 지원이 곧 도착합니다. 그가 담요를 건넸어요.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현숙과 민혁을 감쌌습니다. 현숙이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17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딸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해냈어. 아빠가 약속 지켰어. 새벽 6시 정각.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에서는 조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빈자리가 발견됐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새벽 6시 25분 핀란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새하얀 설원을 물들였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어깨 상처를 확인하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총상입니다. 하지만 관통상은 아니에요. 긁힌 정도입니다. 구급대원이 핀란드어로 말했고 중위가 통역해줬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들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지난 3시간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현숙과 민혁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발로 시립병원까지 40분 거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국경 펜스 너머 러시아 영토가 보였습니다. 리명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구급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였어요. 현숙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따뜻해지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해낸 거예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2번 눌렀습니다. 3년 전부터 해오던 우리만의 신호. 괜찮아, 우리는 해낼 거야.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발로 시립병원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북극권 소도시의 병원답게 아담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자 의사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 총상을 봉합하는 데 30분이 걸렸습니다. 5바늘을 꿰맸어요. 국소 마취를 했지만 바늘이 살을 뚫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2cm만 더 안쪽이었으면 동맥이 손상됐을 겁니다.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죠. 현숙과 민혁은 경미한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없었어요. 따뜻한 음료와 담요로 체온을 회복시켰습니다. 오전 9시 병원 복도에서 2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핀란드 경찰과 이민국 담당자였어요. 그들은 신원 확인과 망명 신청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김철민 씨,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시겠습니까? 이민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저는 북한 외교관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USB 메모리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USB 안에 든 기밀 정보 목록을 설명하자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정보군요.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오전 11시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김철민 씨, 주핀란드 한국 대사관 영사 김태준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한국어.
북한식 억양이 아닌 자유로운 남한 말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 영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김철민 참사관의 탈북이 확인됐고 한국 이송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국정원에서 당신이 가지고 나온 정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마이너스로 무기거래 증거와 해외 불법 네트워크 명단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모은 겁니다. 이것들이 북한 체제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 용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핀란드 당국의 난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신속 송환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면 서울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물론입니다. 부인과 아드님도 함께 이송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현숙을 봤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서른 풍경을, 자유로운 땅의 풍경을. 오후 3시,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북극권의 짧은 낮이 시작되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찍었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수진아.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우리가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내가 죽어가는데도 치료비 한 푼 보내주지 않던 조국. 그 조국에서 우리는 도망쳤어. 이제 자유야, 수진아. 내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이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후 6시. 저녁 식사가 배달됐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현숙과 민혁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민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구나. 제대로 된 무덤.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두려움 없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현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 밤 10시. 병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3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사관 탈출, 추격전, 검문소, 서론의 대결, 그리고 국경.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통증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우리는 정말로 해낸 겁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숙의 고른 숨소리, 민혁이 뒤척이는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2025년 2월 23일 서울 국정원 보호시설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평범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두려움도 없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층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보, 준비됐어요? 현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한 날. 민혁도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7살 아들은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한국 나이로는 20살. 그는 이미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고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빠가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침묵하던 아이는 없었어요. 이제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웃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몰고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해준 수진이의 묘소. 실제 유골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딸을 기억할 장소가.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 사랑하는 딸 김수진 2010-2023 영원히 우리 곁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 앞에 평양에서 가져온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놓았어요. 7살 때 찍은 사진. 만경대 유원지에서 놀고 있는 수진이.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 우리 이제 자유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자유를 함께 누렸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숙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엄마는 다시 의사가 될 거야. 너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할 거야. 그게 엄마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거야. 민혁이 다가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누나, 나야 민혁이. 나 이제 대학생이야. 컴퓨터 공부할 거야. 누나가 좋아하던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나도 그런 거 만들고 싶어. 누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안녕, 수진아. 우리 또 올게. 차를 몰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청사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오늘은 제가 최종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간 저는 국정원에 북한의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내역, 유럽 12개국에 퍼져 있는 불법 외화벌이 네트워크, 대사관 운영 방식, 보위부 감시 시스템, 외교관들의 이중생활. 제 증언은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었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무기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국정원 담당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씨, 그동안 제공해주신 정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정원 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 체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후 5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한국 음식, 자유의 맛. 여보,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 의사 면허, 재교육 프로그램 승인됐대요. 다음 달부터 시작이에요. 현숙의 얼굴에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 이제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잘 됐어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였잖아요. 민혁이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화면에는 3D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눈 덮인 들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을 향해 뛰어가는. 누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제목은 자유를 향하여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방식으로 누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제육볶음. 평범한 한국 가정의 저녁상.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건배.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현숙과 민혁도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수진이를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 지난 3개월간 악몽을 꿨습니다. 리명철이 쫓아오는 꿈. 대사관에 갇히는 꿈. 수진이가 제 품에서 죽어가는 꿈.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희망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숙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자유롭다는 증거. 민혁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요? 그냥 서울 구경하는 중이야. 예쁘죠?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이었어요.
감시받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숙이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민혁은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현숙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잘한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요. 수진이가 제일 바랐던 게 우리가 행복한 거였잖아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내일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해서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 우리가 탈출할 때 따라갔던 그 별. 수진아, 잘 자. 아빠도 이제 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없는 잠, 자유로운 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잃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